임금에 대해서는 뭐 정의가 근로기준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성과라고 하면은 이 인사 노사 이쪽에 이 성과에 대한 대가가 임금인 것이고, 그 임금이 바로 이제 성과의 대가인데, 성과는 그러면은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일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성과가 이제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임금하고 같은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임금은 일이 기여한 부분하고 사람이 기여한 부분을 반영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임금으로 지급이 된다, 이제 그런 논리하고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연공급 체계와 일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직무급 체계를 양대 축으로 해서 고유한 인적 속성의 특성들, 고유한 직무적 특성을 이제 이 양대 축으로 해서 이 연공급에서는 연공급을 보완할 수 있는 직무적인 특성들을 조금씩 이제 가미를 시킨 것이고요. 직무적인 이 축에서는 인적인 속성들을 조금씩 결합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정확히 역할급이 뭐 정중앙은 아닌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발전의 단계를 봤을 때 이제 역할급 정도까지 이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것은 각각의 내용들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방적으로 어떤 것이 이게 안 좋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지금 연공급 시스템이 이제 어쨌든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연공급 체계가 어떤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직무급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뭐 우리가 실현하는 데는 가장 이게 좀 이상적인 체계이지만은, 또 상당한 어떤 경직성이 있고 또 평가의 어떤 수용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또 고집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노동자들한테 제일 좋은 임금 체계는 누가 뭐래도 연공급 체계죠. 연공급 체계에서 지금 직무급 체계로 지금 우리가 전환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진통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지가 상당히 좀 불확실한데, 사실 연공급 체계는요 직무급뿐만이 아니라 다른 임금 체계로 바꾸는 것 자체를 다 사실은 거기에 어떤 기본적인 저항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근속에 따라서 자동으로 임금이 상승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제일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다른 제도들은 다 이제 평가가 따라붙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자 입장에서는 안 좋죠. 연공급은 그 생산성, 성과와 임금이 기본적으로 불일치한다는 그런 이제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생산성 곡선에 맞춰서 임금도 그대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임금 체계잖아요. 근데 직종이나 직무에 따라서 어떤 직종은 나이를 먹을수록 근속이 될수록 계속 생산성이 늘어나서 그거대로 받으면 되지만은, 어떤 직무는 상당히 이제 곡선의 형태가 다양한 거죠. 근데 임금은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불일치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불일치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는 또 이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이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노동조합에 지향하는 그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어떤 가치로 봤을 때, 연공급은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내부 노동 시장이 지배하는 이 불평등이 가장 이제 큰 이런 사회에서 뭐 연공급이 죄진 건 아닌데, 그런 현상들을 이제 가속화시킨 그런 원인은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급은 사실 노동시장 구조에 따라서 임금 체계도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직무급을 바로 도입하는 것은 사실은 단순히 직무평가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하는 거는 아주 미시적인 얘기고요. 사실은 독일이라든지 유럽에서 왜 직무급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온전한 원칙 속에서 산업별 노동시장이 그만큼 형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산별 노동시장에 맞춰서 거기는 교육훈련 시스템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그 자격의 요건들과 그다음에 하는 일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의 어떤 차이가 많지 않은 그런 그 경제적인 배경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의 문제가 가장 보편적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지금 사실은 지금 금융노조가 거의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의 유일한 산별교섭을 하고 있는 노조지만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왜 산별노조 시스템이 안 되는가 하는 것은 단순히 외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산별노조로 가자고 해서 산별노조가 되는 게 아니라 산별 노동시장이 형성이 돼서 거기에 노와 사가 같이 교섭을 함으로써 노동 조건을 어느 정도 이제 균형 있게 맞추자는 그런 공동의 이해가 있어야 이게 맞춰지는데, 다른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그런 데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임금 구조 관련해서도 이거는 뭐 요즘에 조금 이제 개선은 됐지만은 여전히 이제 고정급의 비중, 그다음에 이제 수당의 간소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필요하고요. 몇 해 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인사 조직에서는 아주 최고의 권위 있는 그런 이제 그 기관인데, 거기에서는 CEO조차도 성과급제를 하면 안 된다. 우리 임원들은 다 성과급제 하잖아요. 1년 계약직 뭐 2년 계약직 하면서 그 정도로 성과급은 협업을 방해하고 단기 성과에 매몰될 수밖에 없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성과급을 하려면은 집단 성과급을 해라. 그래서 진짜 성과급을 개별 성과급을 하려면은 저는 지금도 어디 이제 가면은 우리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방식, 그 방식 제로섬 방식이 아니라 플러스 썸 방식으로 다 100%를 주되 진짜 잘한 사람을 뭐 5% 10%를 주는 그런 방식이어야지 그나마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연공급은 사실 뭐 직책이나 직급의 사실은 그 기준이 솔직히 필요 없잖아요. 그냥 과장이면은 그냥 과장 일을 잘 하면은 되고, 부장이면 부장 일을 잘 하면은 돼요. 뭐 정의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게 그냥 우리는 인적 속성에 맞춰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엄청난 강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연공급 체계는 그 변화무쌍한 지금의 우리 그 환경에서는 제일 적합한 임금 체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한테 맡겨두니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직무급은 자기의 임무로 나와 있는 거 말고는 안 합니다. 그거 다른 걸 하려면은 또 임금을 다시 책정해서 다시 줘야 되고, 그래서 독일이 직무급에 대한 어떤 그 경직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다른 요소들을 막 이렇게 결합을 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제 역할급을 많이 이제 가미들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직무급의 아류라는 그런 비판은 받고 있습니다. 이건 직무급하고 숙련급이에요. 그래서 단일한 등급 체계에 그 직종별로 소위 이제 이것은 캡을 씌웠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다르게 이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직무 등급을 포괄적으로 이제 평가해서 배정된 다음에는 숙련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진급을 하는 그런 체계이죠. 근데 이 사례를 찾다 보니까 직무급에 연공급을 결합한 체계도 상당히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직무와 연공을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러면서
직무급의 형태를 아주 낮은 단계로 하면서 그것을 이제 차츰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형태도 이제 모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는 이제 했는데요. 그다음에 영국은 대표적으로 보건의료 NHS 시스템이 이제 모든 이제 그런 직종을 통합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10여 년이 넘는 준비 기간을 통해서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군들을 다 이제 통합해서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연공급과 직무급의 서로의 어떤 그 장단점들, 그다음에 어디에 적합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선별해서 좋은 점들을 이제 적용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고요. 임금 피크제는 연공급 체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임금 구조예요. 임금 피크제를 설명할 때 매일 등장하는 그래프가 경제학 교과서에도 매일 나오고 우리 그 이슈에도 매일 나오는 게 이 그래프인데 이게 이제 생산성 곡선이에요. 우리의 생산성 곡선이 연령에 따라서 계속 우상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연공급 체계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요 A라는 여기는 더 우리가 조금 받고 있고 여기는 생산성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이게 일치하는 A와 B가 일치하는 그 C라는 지점을 잡아가지고 요 C라는 지점부터는 생산성과 임금을 일치시킨다는 이 그럴듯한 이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봤을 때 직종별로 또 사람별로 과연 생산성이 곡선이 이렇게 된다고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 사람마다 다르고 직종마다 다르고 또 A와 B가 같아지는 C 지점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이 논리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퇴직 몇 년 전에 잘라가지고 임금 피크제를 또 거기다가 우리가 삭감률이 있는데 이게 몇 퍼센트인지 이게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이 삭감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과연 생산성이 떨어지느냐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특히나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생산성이 다운이 되겠지만은 이 사무관리직은 오히려 근속이 오래될수록 더 노하우가 더 쌓일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평가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임금이 아무튼 다운이 되니까 그 임금 수준에 맞게 거기에 맞는 직무 가치를 갖는 이제 직무를 부여해라라고 해서 그때 은행권에서도 이제 그런 작업들을 했지만은 이게 실제로 이제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죠. 신규 인력이 할 수 있는 직무와 이 고경력자들이 할 수 있는 직무가 확연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서로 비교를 함으로써 마치 대체 관계인 양 전혀 대체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사실은 임금 피크제를 하더라도 지금 정년 보장형이 아니라 정년 연장형으로 이제 해야 된다. 폐지를 하든지 정년 연장형으로 해라. 그래서 지금은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그냥 임금 피크제 하지 말고 임금 유지를 해라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60세가 이제 정년 연장형으로 지금 62세 혹은 65세까지 그 연금 수급 연령하고 이제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연장을 해라. 이제 그런 이제 안을 낸 겁니다. 이제 은행권의 이 직무 결합형이 가장 이제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런 형태로 좀 모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예시를 들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상자분들한테
좀 전문 직종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 또 일반 직무로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예시를 들은 겁니다. 우리나라만 연금 수급 연령하고 실제 퇴직 연령이 우리나라만 이렇게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평균을 봐도 OECD 평균은 거의 65세에 근접해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씩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상으로 아무튼 지금 임금 체계와 임금 피크제 관련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너무 일반적인 내용들이지만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